네,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거 좀 소개부터 안 합니까? 조금 먼저 말씀하시고 소개합니다. 예, 지난 한 주 정말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어제 정책을 총정리해서 종합발표를 했는데 정책 준비들도 다 열심히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역 활동, 직능별 활동, 또 분야별 활동 아주 다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 활동도 다 열심히 해주셨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런 이 성과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로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여론조사들 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아주 좋은 아주 약진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격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좀 그렇게 이어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후보 단일화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후보들 간에 만났고, 그 다음에 또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또 합의를 했고, 지금 새정치 공동선언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어제부터 경제복지 분야 정책, 또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그와 동시에 단일화 방식에 관한 협의도 이제 함께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거의 오늘 정도부터는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한 제안은 제가 모두 다 수용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제안해 와서 만났고요. 또 새정치 공동선언을 먼저 하자 그렇게 또 제안을 해서 그 제안도 받아들였고, 어제 정책 분야 협의하자는 제안, 또 단일화 방식 협의 시작하자는 제안 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반값 선거 비용도 제안을 해왔길래 그것도 이렇게 함께 협의하자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뿐만 아니고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분들,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협조를 받고 또 연대를 해내고 또 세력의 통합을 이루고 그래서 지지 세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단일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단일화 이후에 함께 해야 할 세력이다는 점을 늘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서로 좀 존중하는 경쟁, 그런 마음, 어떤 가짐이나 자세를 끝까지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거티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또 안철수 후보나 그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도 저는 좀 일치하지 마시고 그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제안 같은 것도 저는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계산 하지 마시고, 제가 오랫동안 저는 정치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치에서 계산은 절대로 맞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계산해봤자 저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통 크게 국민들 보고 그렇게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뭐 자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다. 뭐 그런 또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비우고 그렇게 임하면 이 단이라도 더 준리대로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도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정치 공동선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를 만난 날로부터 오늘이 일주일째거든요. 이 새정치라는 게 워낙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논의하자면 일주일로도 부족하지요. 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제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일까지 남은 시간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또 새정치선언 외에도 정책도 협의해야 되고 단일화 방식도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협의를 끝내고 좀 공동선언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정치 공동선언 부분에서도 너무 유불리 집착하지 마시고 대범하게 뭐 받아들일 건 다 이렇게 받아 그리고 다만 이제 원칙에 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 밖에는 전부 이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통 크게 그렇게 매듭을 좀 짓고 이제는 조금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도 대범하게 그렇게 수용을 좀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혹여 지금 반값 선거 비용 이 부분이 어저께 새로 주장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충분히 또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협의가 또 새정치 공동선언의 하나의 주제로 그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 좀 늦어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 지금 새정치 공동선언은 기존에 논의한 그 의제로서 매듭을 좀 짚고 이 반값 선거 비용 부분은 또 새로운 정치개혁 과제로서 별도로 또 함께 그 협의해 나가는 것이 어떨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값 선거 비용도 사실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기존의 법정 선거 비용의 한 60% 가량이 TV나 신문 이쪽을 통한 뭐 정책 연설, 광고 이런 이제 그 후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꾸로 말씀드리면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홍보 비용이고 유세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이 홍보 비용이거든요. 선거 사무실을 꾸린다든지 거기에 뭐 유급 사무원들의 임금비나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어서 실제로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조금 여러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런 홍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유일한 길은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많이 된다면 그것이 활발하게 된다면 다른 홍보 비용은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새 후보 간에 또는 뭐 저 안철수 후보 간이라도 어쨌든 후보들 간에 이 TV 토론이 더 좀 활성화되게 되면 이렇게 선거 비용을 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또 이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들을 조금 말씀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들의 태도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방송사 측에서도 가급적 그런 토론의 기회를 많이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촉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값 이 선거 비용은 기왕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존의 법정 비용을 다 쓰지 않고 상당히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이미 세워둔 바가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공동 선대위를 꾸린다면 또 함께 선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얼마나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조금 검토해서 안으로 정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손님 때문에 더 힘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또 문재인 후보를 바치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 중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 DJ 정신은 발전적 개성을 저희 당에 더 확실히 보태주시기 위해서 오늘 고인의 삼남이신 김홍걸 씨가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김홍걸입니다.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동안 한때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대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우리가 꼭 승리할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14대 의원을 지내시고 또 광주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이신 정상용 선배 동지입니다. 환영 박수 보내주십시오. 마이크 쓰시죠. 예. 너무 무슨 딱딱하면 표 안 나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용입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그런데 제 모든 힘을 다 보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걸 씨 말씀 들어보니까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참 적절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말로 먹고 사는 편입니다만 김홍걸 씨 말에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필요한 모든 협의 통로가 전면 가동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양측은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프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의로 경쟁하고 아름답게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짐이 있다면 협의할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입니다. 모처럼 기대를 가지신 국민들이 조바심을 내지 않으시도록 협의 통로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완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에 진정한 마음으로 단일화를 제안하고 또 단일화의 전면 협상에까지 이르게 한 민주당과 우리 문재인 후보의 충정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근청 원견의 자세로 이번 대선에 임할 것입니다. 근청 원견은 가까이 듣고 멀리 본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갈망을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살피고 각 분야의 정책과 국가 미래는 더욱 긴 눈으로 설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정치 혁신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그 대안은 더욱
긴 눈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더욱더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때 다 같이 힘내시자고 박수 한 번씩 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민생들의 아픔이 호소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년 전 이명박 경제살리기 구호에 국민들은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구호는 서민을 죽이고 부자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반노동 정책을 노사관계의 선진화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로 여러 가지 쌍용차나 현대자동차 뭐 각국에서 전국에서 여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그 가장 또 열악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전국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급식을 만드는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이게 각 학교별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용이 돼서 일을 하거나 10년을 일을 하거나 이분들은 임금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호봉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직접 채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파업이 불법이 아닙니다. 중앙노동위회가 국립학교는 교육감이 그리고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교과부와 새누리당 소속 교육감이 있는 10개 지역은 이 중앙위원회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절차도 다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파업에 들어갔던 이 노동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번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함께 더 이상 이러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도구로서 사용되다가 지금은 길바닥에 버려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최후의 대우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사에서 이번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당사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듣고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네, 경제 민주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딸 박근혜 후보가 과연 재벌 개혁을 손댈 수 있을까?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습니다만 역시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다가 이제 와서 친재벌로 드러난 박근혜식 사고는 착대기 정당의 기억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두고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을 재벌의 비호 아래 치르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또 걱정되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최근 비리검사 수사를 놓고 검경이 정면 충돌하면서 특임검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계급사회를 조장하는 경찰 비하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해오던 경찰 수사에 검사 비리가 포착이 되자 낼름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그것도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내곡동 땅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과연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특검을 우리가 또 했어야 했을까요? 새누리당의 안대희 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을 해서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누가 하든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검사다운 답변이고 과연 그런 사람에게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개혁이 빛 좋은 개살구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다시 유신 독재, 공작 정치, 정치 테러 망령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권영세 상황실장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돈을 뿌렸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리고 문재인 캠프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을까? 참 불쌍할 정도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지난 5년간 국가를 파탄낸 MB,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자 여러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야권의 집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판국에 과거 차떼기당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과거 실정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권영세 상황실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고 국민 앞에 말씀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 캠프는 이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저질렀던 공작정치, 구태정치, 테러 정치를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가려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죄를 뿌리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자신 없으면 중도 사퇴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우리는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후보가 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계부채 대책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반복이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현 정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꿔 드림론과 은행권의 세이망홀씨 대출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민들은 10%대의 현 정부의 그 서민금융 상품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의 무늬만 서민금융인 대책들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급기야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최근 서민금융의 상품들의 연체율이 4%에서 8%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정책을 베껴 쓴 어설픈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국회 민주당에서 발의해놓은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주시법, 통합도산법 등의 가계비 해결을 위한 민생 법안들의 개정에 적극 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은 당장 국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들어서 대법자 편을 드는 것과 같이 고금리의 타당성을 고집하거나 금융권의 입장만을 대변해 오면서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계비 해결에 나설 수 없다는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한 선거 전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뿐인 민생,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피에타 3법, 즉 비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25% 이하로 낮추고 공정한 대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을 쉽게 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 사람이 먼저이고 채무자도 사람이라는 가계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대출과 저소득층의 가계빚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조한의 가계빚, 이제 서민의 삶을 살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